이 최 씨가 난사한 총알은 모두 9발이었는데요. 네. 이 최 씨는 사격장 제1사로에 있었고 또 총 없이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예비군들에게 난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난 뒤 자신에게도 총을 쐈습니다. 순식간에 5명이 쓰러지면서 예비군 50여 명이 모여있던 이 훈련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결국 최 씨를 포함해 2명이 목숨을 잃고 3명이 다쳤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2명은 상태가 아주 위독하다고 합니다. 네. 이 총에 맞은 예비군 중 박모 씨, 24살 박모 씨는 삼성 서울병원으로 이송된 뒤에 숨졌습니다. 총 씨가 총을 난사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요. 총기 사고를 낸 최 씨가 현역 시절에는 관심병사였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네, 육군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 최 씨가 현역병 시절에 B급 관심병사였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최 씨는 전방 모사단에서 이 군복무를 마치고 지난 2013년 8월에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 관심병사 제도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이 보호 관심병사라는 용어는 2005년 육군에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2011년 이 국방부가 분류 기준을 설정해서 전 군에서 이 제도를 시행해 왔는데요. 이 병영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를 A급 특별관리, 네. B급 중점관리, C급 기본관리 등으로 구분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네. 이 올해 2월부터는요, 이 병사 인권 침해라는 일부의 지적을 받아들여서 이 보호관심병사 관리제도라는 명칭을 장병 병영생활 도움제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명칭은 바뀌었지만 중점 관리 대상 병사였었다는 건데 어쨌든 좀 이 진상이 빨리 밝혀졌으면 싶고요. 한편 이 아침에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총사랑 간부가 70여 명이다. 국회 정보위에서 나온 얘기라고 하는데 네네. 북한 김정은 체제 여전히 불안한가 보죠? 예, 그렇죠. 오늘 국가정보원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뭐 다 아시다시피 그 현영철 군 2인자죠. 그렇죠. 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총살됐다는 이 첩보를 국정원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 이 간부들에 대한 처형이 대폭 증가하고 있고요. 또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김정은 집권 이후에 총살 간부는 2012년에 3명에 불과했는데 네. 2013년에는 30여 명으로 늘어났고 2014년 지난해죠 31명이 됐다가 올해는 현재까지 8명입니다. 이 김정일 그 집권 초기에 4년간 10명밖에 처형을 안 했습니다. 아버지 김정일의 그 집권 네. 초기에는요. 그런데 이 김정은의 집권 초기에는 벌써 이 처형자 수가 이게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거죠. 네. 이 장성택, 이영호 같은 이 최고위급 간부는 물론이고요. 네. 중앙당 과장이나 지방당 비서 같은 이 중간 간부들까지 이 처형 대상이 넓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21세기에 한반도에서 장성택은 고모부이기도 한데요. 네. 그야말로 마구잡이식 처형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도대체 어떤 명목으로 이 처형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 국정원은 이 반당 반혁명 종파 행위 또 간첩죄뿐만 아니라 김정은의 지시와 정책 추진 관련 이견 제시나 불만 토로 혹은 비리, 여자 문제 이런 아주 갖가지 다양한 그 문제에 대해서 처형을 하고 있다 이렇게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네. 이 처형 방식이 문제인데요. 이게 매우 잔인합니다. 이 사형장에 이 사형 대상자의 가족을 강제로 참관을 시킨 후에 네. 이 총알 대신 총신이 4개인 14.5mm 고사총을 사용을 합니다. 네. 이 고사총은요. 저공 비행하는 항공기 아니면 헬기 이런 것들을 요격하는 데 쓰이는 그렇죠. 대공 무기거든요. 이 구경 14.5mm에 분당 1200발을 발사할 수 있는데 이게 사람을 직접 겨냥해서 발사하는 무기는 아니고요. 이번에 사용된 이 북한의 처형 방식은 그래서 현대 문명 국가에서 자행됐다고 보기에는 참 어려운 아주 그런 잔혹한 처형 방식입니다. 그렇군요. 이 처형 전에 참관인들에게 고개를 숙이거나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요. 이 처형이 집행된 이후에는 처형된 자를 비난하면서 각오를 다지는 소감문을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 국정원의 설명입니다. 네. 북한의 인권 문제가 국제적으로도 심각한데 이 고위층의 처형까지 아주 끔찍한 상황이네요. 자, 이완구 전 총리 내일 소환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측근들이 또 소환됐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검찰 특별수사팀이 오늘 오후였는데요. 이 이완구 전 총리의 측근인 김모 비서관을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모 비서관은 이 성한종 전 회장이 이 전 총리에게 3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지난 2013년 4월 네. 부여 청양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에 이 전 총리 선거 캠프에 실무를 총괄했던 사람입니다. 네. 이 김 비서관은 성 전 회장이 숨진 뒤 수사가 시작이 되니까 이 이전 그 총리 선거 캠프에 당시 선거 캠프죠. 네, 이 성 전 회장이나 이 성 전 회장의 측근을 봤다는 참고인들을 회유하려고 했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된 네.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이 전 총리의 전직 운전기사인 윤모 씨가 이 회유 대상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3개월 당시에 일했던 사람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 검찰은 김 비서관이 윤 씨와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 그리고 또 이 전 총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바꾸려는 의도는 없었는지 등을 이렇게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 전 총리 측은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 참고인 회유 의혹 역시 계속 조사할 계획입니다. 네. 야당 내에서도 지금 이제 분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정청래 최고위원이 당으로부터 출석 정지를 당했다. 이 어떤 의미가 있는 조치입니까? 네, 오늘 그 문재인 대표가 최고위원회를 열고 또 이 최고위원회 출석을 정지시키기로 했죠. 네. 이 출석 정지는 사실상 최고위원직 직무 정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문 대표는 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었고 또 많은 생각을 했다면서 정 최고위원에게 당분간 자숙을 요청했고 본인도 동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아울러 문 대표는 지난 8일에 그 사퇴를 선언한 주승용 최고위원이 좀 가급적 빨리 최고위원회 업무에 좀 복귀해달라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문 대표가 언급한 읍참마속 이 사자성어가 오늘 네티즌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네. 이 뜻을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이 문 대표가 언급한 읍참마속이라는 한자 성어는요, 이 눈물을 머금고 마속의 목을 벤다. 마속이라는 사람의 목을 벤다 이런 뜻입니다. 네. 이게 삼국지에 나온 고사성어인데요. 이 사랑하는 신하를 법대로 처단해서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이 마속은 제갈량의 신임을 받는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제갈량의 명령을 어기고 그 제갈량이 지시한 것과 다른 전략을 세웠다가 위나라에게 아주 대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갈량이 눈물을 머금고 이 마속의 목을 벨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에서 읍참마속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읍참마속에 대한 뜻을 누리꾼들이 찾으면서 이 문재인 대표의 정청래 의원의 최고위원직 직무정지가 과하다 혹은 부족하다. 이 문제 가지고 설왕설래가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좀 이제 야당 내부 어떻게 수습될지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요 뉴스 좀 흥미로운데 소비자원이 소비자 상담이 접수된 사례를 통해서 그 백수호, 가짜 백수호 문제 컸었죠. 이 부작용에 대한 발표를 하겠다 했었는데 취소됐다면서요. 예, 예고하고는 다르게 이 발표 계획을 취소를 해서 좀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지난 8일이었습니다. 이 소비자원이 4월 22일부터 5월 5일까지 이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백수호 관련 소비자 상담 4,400여 건 가운데 네. 부작용 사례 그 400여 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겠다. 이렇게 지난 8일에 그 공지를 했거든요. 네, 화제를 모았었죠. 그런데 그 발표 예정일을 하루 앞둔 어제 오후에 이례적으로 발표 취소를 그 얘기를 했죠. 네. 그런데 이 소비자원이 발표 취소를 알리는 보도자료까지도 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보도자료에서 현재 백수호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계속 접수되고 있어서 첨예한 문제인 만큼 향후 추이를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취재에 혼선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이런 게 나오면 이게 참 갑작스러운 결정이라 그 배경이 뭔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 부작용이라는 부분이 사실 좀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워낙 민감한 문제여서 자신들의 그 내부 경론 끝에 당분간 그 자료 배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이게 그 소비자 불안을 더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좀 많았다고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이 여부 피소의 위해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네. 이 건강상 이상이 나타났다는 구매자의 주관적인 주장만으로 이것을 소개하기는 조금 그 준정부기관으로서 부담이 네. 적지 않았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지켜보기로 하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동진 프로듀서였습니다.
당신이 현대자동차를 구입했거나 렌트 리스를 했다면 당신은 지금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회원입니다. 주유, 쇼핑, 보험, 차량 관리까지 최대 200만 포인트로 즐기는 카라이프의 모든 것.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네, 뉴스 정면 승부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는 발걸음마다 고개를 들어 바라볼수록 곳곳에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예쁜 땅,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반짝이는 보석처럼 아름다운 이 땅을 제대로 볼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아름다움을 소외된 이웃과 함께 느끼고 싶습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 행복해집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IBK 기업은행과 함께합니다. 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이 3개 있다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중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법안을 두고 실질적인 보호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글로벌 정면 승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남아공 이렇게 부르죠. 백인 정당으로 불려온 제1야당에서 흑인 대표를 선출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오늘 문자는 프로그램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의견을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서비스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희망은 빛나는 미래죠. 희망은 내일의 성공. 희망은 활기찬 노후지. 희망은 저 기은센과 함께 희망을 노래해요. 희망을 키우는 평생은행 IBK 기업은행. 나라 없이는 나도 없으니 나라는 꼭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한우를 사랑하면 한우가 우리 농가를 지키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까지 든든해지는 것. 한우 사랑이 나라 사랑입니다. 알면 알수록 우리 한우 자조금. 시흥 105 신도시에는 클래스가 다른 엄마들이 있습니다. 보내는 학교도 누리는 문화도 사는 공간까지도. 좋겠다 할라비발디 엄마들. 서울대를 품은 신도시 시흥 105 할라비발디 캠퍼스 2차 5월 오픈 예정. 문의 1688-2600. 블레이드 1주년 기념 대규모 업데이트. 신규 캐릭터 리몬 전격 등장. 신서버 대오픈. 입장만 해도 보석 청기와 제강 장비가 공짜. 액션은 반격이다. 블레이드 포카카. 2016년 12월 31일까지 15세 이용가. 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상가 권리금은 엄연히 현실적으로 존재해 왔지만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어서 수많은 영세 임차 상인들을 울렸던 문제이기도 하죠.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면서 임차 상인들은 일단 숨통이 트였다 이런 분위기이기도 하지만요. 아직은 허점이 많아서 갈 길이 많다 이런 지적도 많습니다. 한국벤처대학원 대학교 부동산학과 최민섭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상가 권리금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어떻게 됩니까? 예, 우선 이번에 개정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은요. 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상가 권리금 보호제도의 신설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항력의 확대 적용인데요. 네. 상가 권리금 보호제도의 신설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수수를 방해하는 경우 네. 계약 종료 후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대항력 확대 적용은
그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환산보증금이 서울의 경우 네. 4억을 초과한 대상의 임차인인 경우 그 소유권 변경 시에 최초 계약일로부터 5년간 계약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네. 즉 다시 말해서 건물 주인이 바뀌더라도 4억 그 이내에서는 예. 네. 4억 이상입니다. 초과하는 그 임차인들이 5년간 계약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 대항력이 생긴 것입니다. 아, 네. 그 두 4억 가지가 이상인 주요 경우.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최근에 유명 연예인들이 상가를 매입한 후에 영업 중인 임차 상인을 보상 없이 쫓아내려 했다. 이런 좀 사회 사건들이 많이 벌어졌거든요. 네네. 이렇게 이제 현재 건물주가 좀 악용하고 있다 보여지는 환산 보증금 제도, 이게 여전히 남아 있어서 강제 퇴거 조치가 가능하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이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환산 보증금이라는 게 네. 그 우리가 보증금 1억에 월세가 100만 원이면 네. 그 월세 곱하기 100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100만 원에 100을 곱하면 1억이잖아요. 네. 그래서 환산 보증금은 2억이 됩니다. 보증금을 그렇군요. 합쳐가지고요. 네네. 그래서 그 기준이 4억입니다. 네. 4억을 그 초과하는 임차인은 네. 그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그 임대료 상한선 9%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그 이렇게 벗겨나게 됩니다. 네. 다시 말해서 기존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에서 서울의 기준에서 4억 이하인 임차인만 임대료를 상한선 9%입니다. 네. 근데 4억 초과 임차인은 그 조항 임대료 상한선 제한을 안 받기 때문에 네. 과도한 임대료가 상승 시에는 임차인으로서는 속수무책이죠.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또한 그 계약갱신 청구권과 또 대항력이 이번에 신설됐지만은 네. 이 환산보증금 4억 원 초과해야 되는 임차인에 한해서는 네. 여전히 그 문제는 남아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문제의 소지는 아직 남아 있다. 어쨌든 법의 사각지대에서 이제 이게 소송까지 가능하도록 개정안이 나왔지만 이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그 대안으로 임대료 상한제 이런 주장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이게 사회적 합의도 필요할 거고 네. 임대료 상한제가 주택도 지금 해당되고 있잖아요. 뭐 네. 전세 보증금도 상한제로 해야 된다, 월세도 상한제 해야 된다는데 네. 이거는 잘못하면 시장을 왜곡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임대인이 이걸 악용한다면 기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네. 새로운 또 임차인하고 계약할 시에는 네. 또 일시적인 임대료 폭등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우선 사견을 전제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법을 무조건 좀 권리금이 보장된다, 혹은 임차인의 권리를 좀 강화했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닌 게 좀 뜯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임차 상인을 강제로 내보내는 것이 여전히 가능하다, 이런 한계점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예. 이번 조항에 보니까 비영리 목적의 사용을 예외 조항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게 악용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낳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비영리 목적이라는 것이 계약을 해지하고 그 임차인을 내보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18개월 기준인데 임대인이 18개월 동안 그냥 공실로 놔둡니다. 네. 그러면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적용을 안 받고. 예. 네. 악용의 소지가 있죠. 아, 그러면은 이 건물을 앞으로는 뭐 비영리 활동을 위해 사용합니다 하고 상가를 운영하고 있던 임차인을 내쫓고, 쉽게 보면 예. 18개월을 공실로 놔두면 이 법을 예. 피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거네요. 예,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개정 법률안을 처리하면서 대규모 전통시장, 우리가 흔히 재래시장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예. 이 적용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예. 이 때문에 지금 서울 등 대도시의 일부 전통시장 임차 상인들은 권리금을 제대로 보호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처리된 걸까요? 예, 이번에 개정된 그 법안을 보면은 3,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백화점, 대형 쇼핑몰 등을 상가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네. 전통시장은 영세 규모의 집합체잖아요. 그렇죠. 작은 상점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시장을 포함시킴으로써 네.
권리금을 형성할 때 임차인의 기여도라는 게 있습니다. 즉 네. 다시 말해서 거기를 세 사는 사람들이 기여하는 정도인데 네, 활성화시켜 백화점인데 놓을 수가 있잖아요. 네. 예,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기여도가 있는데 백화점이라든가 대형 쇼핑몰 등은 그 임대인들이 다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전통시장 같은 데는 임차인들이 가서 굉장히 하는 게 많거든요. 네. 그런 것까지 포함시켜서 제외시켰다는 것은 약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게 뭐 지금 말씀해 주시는 재래시장 생각해 보니까 얼마 전 영화 국제시장의 꽃분이네 생각도 나는데요. 네네. 이 건물주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조정기구 설치가 누락돼 있다. 이것도 문제는 문제네요. 예. 글쎄, 이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네. 갈등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주택인 경우에는 이주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근데 상가의 경우는 권리금이 입지, 지역 권리금이라는 것이 있고 또 네. 시설 권리금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영업 권리금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금액이 대부분 큽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런 조정기구를 통해서 이 합의를 도출한다는 것이 네.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신중하게 한번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이게 권리금 손해배상의 기준, 아까 소송은 가능하게 됐다 이렇게 처음에 설명을 주셨지만 네. 이 손해배상 기준이 어떻게 정해질 거냐 이게 큰 숙제로 보이는데요. 예. 국토부가 내년에 권리금 산정 기준을 고시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만 네. 실제 거래되는 권리금 수준보다 훨씬 낮게 평가될 경우에 이게 실효가 있겠느냐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예. 사실 그래서 오늘 감청평가사 한 분하고 네. 통화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 사실관계 좀 알아보니까 현재까지는 그 권리금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제 국토부에서 산정 기준을 고시한다고 하지만 네. 기존의 임차인과 또 새로운 임차인 간에 형성될 그 권리금의 금액과 네. 또 실제로 산정되는 금액,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산정되는 금액하고 다를 경우 분쟁의 소지가 굉장히 많죠. 네. 알겠습니다. 이 법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최 교수님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까 직함을 잠깐 잘못 소개드렸었는데요. 서울벤처대학원 대학교 부동산학과의 최민섭 교수였습니다.